대통령님, 30년 중국 동맹을 파기하십시오.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러시아 핵물리학 최고 권위자 카라프 박사가 푸틴 앞에서 친한 배중론을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카라프 박사. 진한 배중이라고? 격분한 중국은 즉각 역사적 배신이라 규탄했고 트럼프는 패닉 상태로 펜타곤 전체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네바 극비 회의에서 단 70분 만에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한국의 절대 병기를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 괴물을 키워온 걸까요? 제네바에서 펼쳐진 상상도 못한 진실, 지금 폭로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카라프입니다.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에서 30년간 핵물리학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했던 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논문 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죠. 책상 구석에 켜둔 CNN 뉴스에서 갑자기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속보.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저는 즉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숨겨둔 빨간 파일.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네바 회의록 2021년 톱시크릿. 3년 반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네바 UN 본부 지하 3층 비밀 회의실. 한국 대표 강민석 박사가 보여준 그 충격적인 시연. 정확히 6분 47초 만에 완성된 시뮬레이션. 7분. 인류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숫자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강민석 박사의 마지막 발언이 적혀 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해상 플랫폼. 그것만 있다면 진정한 2차 타격 능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바로 그것을 승인한 겁니다. 미친 짓이야. 그들은 몰라. 한국이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책상 위 특수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크렘린 직통번호. 평생 단 3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빨간 전화기였습니다. 벨이 2번 울렸습니다. 카라프 박사님, 무슨 일입니까? 국가안보 보좌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긴급 면담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각하와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3분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크렘린 대통령 집무실로 오십시오.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제네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3년 반 전 그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회의실로.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7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든 것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새벽 4시, 제 모스크바 자택에 암호화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빅토르 페도로프 원자력청 차관이었죠. 카라프 박사님, 즉시 준비하십시오. 제네바행 특별기가 2시간 후 출발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전화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러시아 핵 전략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두십시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배포된 극비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최하는 비공개 핵안보 특별회의. 참가국은 단 4나라와 한 곳의 특별 옵저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저는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국이 적혀 있었죠.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왜 이런 최고 위급 회의에 초대받은 거지? 의문은 제네바에 도착할 때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UN 본부 지하 3층.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UN 직원조차 모르는 특별 회의실이 있습니다. 방음과 전파 차단이 완벽한 그곳에서 회의가 열렸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수장이, 중국에서는 베이징 핵물리 연구소의 장웨이민 박사가 나와 있었죠. 장웨이민. 40대 중반의 그는 중국 차세대 핵 프로그램을 이끄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인도 대표단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단 3명.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강민석 박사가 이끄는 소규모 팀이었죠.
다른 나라가 10여 명 이상씩 데려온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강민석 박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앉아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한소미, 국제원자력기구 소속 한국계 연구원이었습니다. 제1교포 3세로 중립적 입장에서 각국의 핵시설을 조사하는 특별조사관이었죠. 그녀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각국의 핵 역량을 공유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 대표단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웨이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죠. 여러분, 잠깐만요. 그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건 핵보유국들만의 회의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장의민은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풍 41호를 비롯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4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는 공식적으로 350회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죠. 우리가 왜 핵문외한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까?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6,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니까요. 그때 강민석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의민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핵무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적을 제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죠. 강민석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말이죠.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카드를 손에 쥔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의장이 회의 진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각국이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국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전술핵 개발 현황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자랑했죠. 러시아 차례가 되자 우리도 사르마트 미사일과 포세이돈 수중 드론을 소개했습니다. 인도는 자신들의 아그니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잠수함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차례가 되었습니다. 장의민이 일어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나타났죠. 여러분, 중국이 왜 진정한 핵 초강대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신장 위구르 사막 지하 800m에 위치한 비밀 연구 단지가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였죠. 이곳에서 우리는 차세대 핵융합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핵무기의 100배 위력을 가진 신무기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구원만 5,000명, 연간 예산은 5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입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규모의 시설은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장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5,000명의 연구원들이 서로 협력합니까? 아니면 각자 분리된 구역에서 일합니까? 장의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안상 당연히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각 팀은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만 알죠. 그럼 누가 전체 그림을 봅니까? 당연히 당중앙입니다. 그렇군요. 강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보안 문제입니다. 당연히 극소수만 알아야죠. 극소수요? 정확히 몇 명입니까? 장의민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명 이내입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강민석 박사가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죠. 이건 제가 2년 전 중국 핵 프로그램 자문으로 초청받았을 때 본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수직 구조죠.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연구원들은 옆 부서가 뭘 하는지도 모르죠.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강민석 박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날카로워졌습니다. 작년 베이징 핵물리학회에서 중국 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3년째 같은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장의민이 발끈했습니다. 그건 그 연구원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칭화대 박사 출신의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문제는 시스템이죠. 창의성이 죽은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강민석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소련 시절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거대하지만 경직된 시스템의 한계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400기의 동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들이 정말 작동할까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질문이었죠.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작동하죠. 작년 11월 신장에서 있었던 발사 실험, 기억하십니까? 강민석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발 중 1발이 실패했죠. 중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요. 장외이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극비 정보였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위성 사진입니다. 한국은 자체 군사 위성을 8기 운용하고 있죠. 해상도 0.3m급입니다. 미국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그 정도인 줄은 그도 몰랐던 모양이죠. 강민석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장 박사님,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중국 핵 프로그램의 가장 큰 약점은 부품 의존도입니다. 핵심 부품의 70%를 수입에 의존하죠. 특히 정밀 계측 장비는 거의 100% 수입품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곧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10년? 20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장외이민이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한소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 박사님은 중국의 거대한 시설을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2년 전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의 일원으로요. 장외이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더군요. 식당에서도 각자 정해진 구역에만 앉아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 보안 때문입니다. 보안이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한소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짜 과학은 자유로운 토론과 협력에서 나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요. 장외이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여러 나라의 연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소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규모만 크다고 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군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학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유가 있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장치가 나타났죠.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아십니까? 장외이민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난감입니까? 아닙니다. 강민석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원자로가 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필요하면 72시간 안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전체 프로세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장외이민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강민석 박사가 더 상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현재 10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 5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그가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하나당 연간 플루토늄 생산 가능량 10kg, 60기면 연간 600kg입니다. 미국 대표가 숨을 삼켰습니다. 10kg이면 네, 핵무기 2발 분량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간 120발 분량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 하지만 우리는 단 1g도 무기용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죠. 그게 자랑입니까? 장외이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전경이었죠. 원심 분리기, 레이저 농축, 재처리 시설까지 미국이 못하게 막았지만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죠. 증거가 있습니까? 2000년에 있었던 소동, 기억하십니까? 강민석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몰래 우라늄을 77%까지 농축한 사실이 발각했죠. 그때 국제원자력기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외이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강민석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일까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강민석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설계도였지만 핵무기 전문가인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수소폭탄 설계도였죠. 이건 텔러 울람 설계가 아닙니까? 미국 대표가 경악했습니다.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설계죠. 위력은 가변적입니다. 1킬로톤에서 500킬로톤까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 점은 제조 속도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제조 속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미국은 약 3개월, 러시아는 2개월 정도 걸리죠. 중국은 6개월 이상입니다. 장외이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모듈화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미 모든 핵심 부품을 사전에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최종 조립만 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료 추출부터 시작한다면 72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상시 모든 부품을 모듈 형태로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이 부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강민석 박사가 타이머를 가리켰습니다. 그 최종 조립 과정은 7분이면 충분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장외이민이 소리쳤습니다. 핵무기를 7분 만에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하지만 한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레이저 농축 기술. 기존 원심 분리기보다 100배 빠릅니다. 둘째, 금속 3D 프린팅 기술. 복잡한 부품을 즉시 제작할 수 있죠. 셋째, 완전 자동화된 로봇 조립 시스템.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3가지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7시간 제조가 가능합니다. 물론 원료부터 시작하면 72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모듈을 조립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강민석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조립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여기서요? 미국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 실제 가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준비 상태임을 보여드릴 수 있죠. 강민석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분산된 연구용 원자로 15기, 농축시설 8곳, 재처리 실험실 12곳, 모두 평화적 목적의 시설들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각 시설의 실시간 상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장외이민이 물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완전히 독립된 양자 암호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강민석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죠. 타이머를 켜주세요. 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0, 0, 0. 시작.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15분 휴식을 선언했죠.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장외이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미국과 인도 대표단은 서로 긴급히 속닥이고 있었죠. 저는 화장실로 가려다가 복도 끝에서 한소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눈에서 본 절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나 봅니다. 한 박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녀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카라프 박사님.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전설이시죠. 논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 논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하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부모님이 일본으로 이주하셨고, 저는 거기서 자랐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각국의 핵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 이란의 비밀시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의 영변도 방문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변은 외부인이 거의 갈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조사단으로 갔죠. 한소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영하 20도였는데 난방이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담요를 쓰고 일했어요. 손이 얼어서 펜도 제대로 못 잡았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연구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연구였을까요? 그들은 그냥 상부에서 시킨 대로 숫자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소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연구원이 말해줬어요. 동료 한 명이 실험에 실패했는데 사실 장비가 고장나서 그런 건데도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대요. 다음날 그는 사라졌고 가족도 함께 사라졌다고. 정치범 수용소로. 네. 그 후로 모든 연구원이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성공해도 지옥, 실패해도 지옥. 그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였습니다. 한소미가 메모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노예다. 진실을 추구할 자유도, 실패할 권리도 없다.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과학은 어떤 모습이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는 과학도 결국 정치와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자가 인간의 존엄마저 잃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죠. 그래서 오늘 강민석 박사님의 발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소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더군요. 그들은 자유롭게 연구하고 실패해도 처벌받지 않고 서로 협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는다는 선택.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장의민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한 박사, 무슨 비밀 회담이라도 하는 겁니까? 한소미가 재빨리 메모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신선한 공기를 쐬고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가 곧 재개됩니다. 돌아가시죠. 장의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소미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저에게 작게 속삭였죠. 자유로운 과학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진짜 강한 나라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의 시연이 시작될 참이었죠. 강민석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시설들과 연결된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의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7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민석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실제 시설들과 연결된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물론 실제로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동 명령만 내리면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실제 시설을 연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치가 3중으로 걸려 있어서 여기서는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실제 가동 명령은 대통령의 생체 인증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동시에 필요하죠. 강민석 박사가 한국 지도를 띄웠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입니다.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것은 한국이 필요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비상시설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연구용이지만 72시간 내에 전환 가능하죠. 그리고 이미 준비된 모듈들을 조립하기만 한다면 7분이면 충분합니다. 72시간이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3일입니다.
원료 추출부터 시작하면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미 모듈화된 부품들의 최종 조립 과정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각 시설의 실시간 상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 박사님, 그건 명백한 NPT 위반입니다. 미국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무기급 물질을 생산한 적이 없으니까요. 강민석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장애인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억제력입니까?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총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장전하지 않았을 뿐이죠. 모든 부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만 하면 되는 상태로요. 강민석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2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극비 프로젝트. 코드명 청룡입니다. 화면에 미사일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었죠. 사거리 5,000km, 극초음속 재진입, 다탄두 장착 가능, 이미 시험 발사도 완료했습니다. 핵탄두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외이민이 물었습니다. 핵탄두요?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립만 하면 되죠. 강민석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한국은 침묵했을까요? 왜 핵보유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산하가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죠.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민석 박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막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부르는 도구일까요? 한소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핵무기 대신 원자력 기술에 투자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수출 실적이었죠. UAE, 바라카 원전 200억 달러, 체코 원전 300억 달러, 폴란드 원전 400억 달러. 한국은 원자력 수출로만 연간 1조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장외이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미 20여 개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죠. 강민석 박사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충격적인 문구가 나타났죠. 소형 모듈 원자로 하나당 플루토늄 연간 생산 가능량 10kg.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10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 5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계산만 해도 연간 핵무기 128 분량.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1g도 무기용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죠. 강민석 박사가 타이머를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능력을. 이미 준비된 부품들의 최종 조립 과정을요. 그의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 올려졌습니다. 7분. 준비되셨습니까? 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타이머가 나타났습니다. 0, 0, 0.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외이민조차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시작. 강민석 박사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0, 0, 10, 0, 20, 0, 3. 1단계 비상 프로토콜 활성화. 모든 연구용 원자로를 생산 모드로 전환합니다. 화면의 15개 점이 동시에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시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대전 원자력연구원 전환 완료. 부산해양연구소 전환 완료. 포항가속기 연구소 전환 완료. 시설 이름들이 차례로 화면에 떴습니다. 0, 1, 1호 2단계 농축시설 가동. 저농축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전환 시작합니다. 8개의 농축시설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레이저 농축 기술 적용. 기존 원심 분리기 대비 100배 속도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 농축도 20%, 30%, 50%, 70%. 장외이민이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0, 2, 4, 7.
이렇게 빨리요? 미국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 몇 주가 걸리는 과정 아닙니까? 한국은 레이저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fem토초 레이저를 사용한 선택적 이온화 방식이죠.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0, 3, 00, 3단계 플루토늄 추출. 사용 후 해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합니다. 새로운 시설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2개의 재처리 실험실이 보라색으로 변했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적용. 건식 재처리 방식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화학 프로세스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출률 85%, 90%, 95%, 0, 4, 20.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4단계 무기금 물질 정제, 순도 99.9% 달성. 화면의 그래프가 마지막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고순도 플루토늄 5kg 확보. 5kg이면 인도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핵탄두 하나 분량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0, 5, 03, 5단계 탄두 부품 제조. 3D 프린팅 기술로 정밀 부품을 생산합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3D 프린터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금속 3D 프린팅으로 중성자 반사체, 기폭 장치, 압축 시스템을 동시 제작합니다. 화면에서 복잡한 형태의 부품들이 층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까? 러시아 대표단의 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강민석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5년 전 금속 3D 프린팅으로 미사일 부품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핵 부품에 적용한 것뿐이죠. 0, 5, 48. 부품 제작 완료. 총 27개 부품. 화면에 완성된 부품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교했죠. 6단계 최종 조립. 로봇 시스템이 자동으로 탄두를 조립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6개의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었죠. 로봇들은 마치 시계공처럼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정확도였죠. 중성자 반사체 장착, 플루토늄 코어 삽입, 고폭 렌즈 배치, 기폭 장치 연결. 각 단계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0, 6, 25. 장외이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소민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국 대표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고도 하지 않았죠.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 쿵, 쿵. 0, 6, 40. 7단계 품질 검증 및 장착 준비. 화면에 최종 검사 프로세스가 나타났습니다. 구조 무결성 확인, 전기 회로 점검, 안전 장치 작동 확인. 모든 항목에 녹색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0, 6, 47. 완료.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6분 47초. 화면 중앙에 큰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레디. 회의실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불가능합니다. 장외이민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강민석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든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모든 부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립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국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7분 만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둔 시뮬레이션이니까요. 진짜 비상 상황이라면 5분도 가능합니다. 5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7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신속 대응 능력을 보여드린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화면을 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야경이었죠. 불빛이 찬란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평화와 번영, 자유와 민주주의, 이것들이 핵무기보다 소중합니다. 한소미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능력을 개발한 겁니까? 장외이민이 물었습니다. 억제력입니다. 진짜 억제력이요. 강민석 박사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적들이 먼저 제거하려 하죠. 하지만 핵무기가 없으면서도 즉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공격할 명분도 없고 공격해도 소용없습니다. 7분 만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사고였죠. 이것이 바로 투명한 억제력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것이 한국의 철학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그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비상계획 불사조. 한국 정부가 극비리에 준비한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표시된 시설들이 동시에 빛나기 시작했죠. T+0시간. 대통령 비상명령 발동. T+1시간. 전국 26개 원자로 비상 전환 시작. T+3시간. 농축시설 최대 가동. T+6시간. 무기금 물질 추출 완료. T+7시간. 탄두 조립 시작.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제조 가능한 핵탄두 숫자였죠. T+24시간. 핵탄두 10발 완성. T+48시간. 핵탄두 30발 완성. T+72시간. 핵탄두 50발 완성. 장외이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모든 인프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민석 박사가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평상시 원전 연료용 전홍축 우라늄 5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농축하면 충분합니다. 핵탄두 100발 이상 제조가 가능하죠. 100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카라프 박사님. 강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이런 계획을 승인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죠. 단지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한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했을 뿐이죠. 강민석 박사가 한국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힘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6.25 전쟁 사진을 띄웠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죠.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우리는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죠. 이 모든 것을 핵무기 없이 이뤘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강민석 박사가 북한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두운 야경이었죠.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립됐습니다. 국민은 굶주리고 경제는 파탄났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핵무기 대신 원자력 기술에 투자했죠.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200억 달러, 체코 원전, 300억 달러, 폴란드 원전, 400억 달러. 한국은 원자력 수출로만 연간 1조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장외이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의료, 농업, 산업 전반에 활용됩니다. 암치료용 동위원소, 반도체 생산, 수소 에너지까지. 강민석 박사가 소형 모듈 원자로 활용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안전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화면에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극지방 기지, 도서 지역, 우주 정거장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장외이민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존경받습니다. 강민석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적이 됩니다. 제재받고, 고립되고,
의심받죠. 하지만 능력만 보유하면 존중받습니다. 협력 대상이 되죠. 그는 각국과 한국의 원자력 협력 협정 목록을 띄웠습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모든 선진국이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추진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민석 박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7분입니다. 그가 타이머를 가리켰습니다. 7분 만에 한국은 핵보유국이 됩니다. 공격자는 핵포복을 각오해야 하죠. 그리고 그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격국을 규탄할 겁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는 평화 국가니까요. 도덕적 우위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전략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나토, 호주, 일본 모두가 한국 편에 설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UN 평화유지군에는 가장 많이 참여했고요.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BBC 조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 3위입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핵무기로는 살 수 없는 힘이죠. 한소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거군요. 이미 더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강민석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의 단결, 국제사회의 신뢰, 도덕적 우위. 이것이 진짜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7분이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았죠. 크렘린 대통령 집무실. 저는 제네바 파일을 손에 든 채 푸틴 대통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카라프 박사? 푸틴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카,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3년 반 전 제네바에서 한국의 진짜 능력을 봤습니다. 7분 핵무장.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푸틴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카카, 트럼프가 핵잠수함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육상 7분 핵무장의 해상 플랫폼까지 갖게 됩니다. 탐지 불가능한 2차 타격 능력입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속하게. 카카, 핵잠수함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육상에서 7분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정 표적입니다. 위성으로 추적 가능하죠. 하지만 잠수함은 다릅니다.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핵잠수함은 바다 속 어디든 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3D 프린터로 부품을 만들고 로봇으로 조립합니다. 모든 과정이 수중에서 가능합니다. 7분. 아닙니다. 잠수함에서는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동해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10분 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5분, 모스크바까지 20분입니다. 푸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2차 타격 능력입니다. 한국을 먼저 공격해도 바다 속 잠수함에서 보복 공격이 옵니다. 그럼 너는 뭘 제안하는 건가? 푸틴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카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맹 중국을 제거해야 합니다. 뭐라고? 중국은 너무 거만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니어 파트너로 봅니다. 제네바에서 장외이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하위 동맹국이라고 했습니다. 푸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짐입니다.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 우리만 손해보고 있죠. 그럼 한국과? 네.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세계 1위입니다. 원전 수출 연간 1조 달러. 우리에겐 자원이 있고 한국에겐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립적입니다. 저는 강민석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미국 말을 무조건 듣지 않죠. 그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푸틴이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미래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거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적으로 둘 것인가? 친구로 만들 것인가? 푸틴이 창밖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의 붉은 성벽이 보였죠. 카라프 박사, 예, 카카. 잠깐만요. 카카. 저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7분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7분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진짜 방패입니다. 화면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18개월에서 21개월? 그들은 모두 훈련된 전사들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닌가? 푸틴이 물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 참가율을 아십니까? 저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99.8%. 99%라고? 푸틴이 놀랐습니다. 네, 법적 의무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가합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30%도 안 됩니다. 카카. 계속하게.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발발 시 참전 의향. 한국 남성의 92%, 여성의 78%가 반드시 참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도? 네. 한국 여성들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자원 입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작년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입니다. 참가 인원 500만 명. 전 국민의 10%가 동시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이렌이 울리자 거리의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3분 만에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푸틴이 감탄했습니다. 인상적이군. 이런 훈련을 한국은 매월 실시합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25 전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특별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차 전무, LG화학 상무, 이들도 모두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재벌도? 네. 한국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대기업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훈련을 빠지려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회장은 출장 일정을 변경하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까지 했죠.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하나? 새벽 4시에 훈련받고 7시에 수술하러 갑니다. 저는 의사들의 훈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로 살리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목발을 짚은 남성이 훈련장에 서 있었죠.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도 훈련장에 나왔어요. 왜?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때 다리 다쳤다고 안 오겠습니까?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라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카카,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정확합니다. 카카,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 지하에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전시에 5천만 국민의 80%가 즉시 대피할 수 있죠. 식량과 물은 최소 2주분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준비해온 겁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군. 네, 카카. 그들은 거인입니다. 단지 조용한 거인일 뿐이죠. 카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아십니까? 북한이 민간인 거주 섬을 폭격한. 맞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뉴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포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에서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집용도 없었는데 말이죠. 영상에는 군부대 앞에 길게 줄 선 남성들이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사, 요리사, 교수, 변호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푸틴이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인터뷰를 재생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군복 입고 싶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무섭긴 한데 애들 지키려면 제가 나서야죠. 푸틴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포항 지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진 발생 10분 만에 시민 자원봉사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30분 만에 50,000 명. 정부가 요청하기도 전에 말이죠. 영상 속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죠.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국민.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방패죠. 하지만 푸틴이 물었습니다. 핵무기 앞에서는 소용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7분 내에 한국도 핵보유국이 됩니다. 둘째, 전 세계가 공격국을 규탄할 겁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는 평화 국가니까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나토, 호주, 일본 모두가 한국 편에 설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나?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UN 평화유지군에는 가장 많이 참여했고요. 저는 호감도 조사를 보여줬습니다. BBC 조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 3위입니다. 푸틴이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저는 전시 동원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전시 동원령이 떨어지면 72시간 내에 300만 명이 소집 완료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0만 명이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나? 2010년 연평도 폭격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동원령도 없었는데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75살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죠. 할아버지가 산불 진화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70년 전에도 이 나라를 지켰고 지금도 지킬 수 있어. 죽는 날까지 지킬 거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푸틴이 영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해외에 있던 교포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서 귀국하려 했습니다. 조국이 위험하면 우리도 싸운다면서요. 그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위기 때 뭉치는 것. 5,000년 역사에서 수없이 침략받았지만 한 번도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푸틴이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라프, 예, 카카. 이제 알겠네. 미국이 왜 그들에게 핵잠수함을 준 건지. 푸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강했어. 핵잠수함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야. 정확합니다. 카카.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네. 이런 나라를 적으로 둘 것인가? 친구로 만들 것인가? 푸틴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접촉을 진행하게.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카카. 푸틴이 창밖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죠. 카라프. 예, 카카. 너는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나? 30년 동맹을 저버리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설명해보게. 중국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협력을 원합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이전, 시베리아 개발 투자, 극동 지역 에너지 협력,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푸틴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반면 중국은 뭘 줬나? 값싼 공산품과 거만한 태도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카카. 미래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고 한국은 미래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푸틴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외무부 차관도 호출하고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프. 예, 카카. 이건 극비야. 중국이 알면 즉시 보복할 거야. 조심해야 해. 물론입니다. 집무실을 나오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맹이 하루밤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본 7분이 모스크바에서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박사님, 2시간 후 국가안보회의입니다. 크렘린 전략회의실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네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강민석 박사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죠.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창조해왔습니다. 폐허에서 번영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크렘린의 붉은 성벽이 보였습니다. 5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역사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7분이라는 시간이 500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크렘린 면담으로부터 3일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 한국 비공식 접촉설 때문이었죠. 이건 배신이다. 장외이민이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맹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중국 고위층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막을 방법이 없었죠. 같은 시각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CIA 보고서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실제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7분 핵무장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럼 핵잠수함 승인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편에 확실히 서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CIA 국장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이제 한국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도쿄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커스 동맹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한소미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한 박사,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갑니다. 한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륨 기반 원자로 연구팀에 합류하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국제 무대에서 아닙니다. 한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어요. 한 달 후, 대전. 저는 국제핵물리학회에서 한소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죠. 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카라프 박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제네바에서 봤던 우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꿈만 같습니다. 한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토륨 기반 원자로요. 우라늄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죠. 무기 전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평화적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그녀는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도착 6개월 만에 논문을 완성했어요. 국제저널에 게재 예정입니다. 놀랍습니다. 무엇이 달랐나요? 동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소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최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많이 실패할수록 더 많이 배운다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계십니까? 네. 어머니가 작년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일본에서 혼자 계셨는데 제가 모시고 왔죠. 지금 대전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적응을 잘하셨나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드셨는데 이웃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셨죠. 한소미는 스마트폰으로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밝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소미야, 우리가 진짜 고향을 찾은 것 같다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 박사님, 한국의 7분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네바에서 최 박사님이 보여준 시연. 사실 저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요? 기술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제력을 보여준 거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선택.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한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은 할 수 없는데 한다고 허풍 떨고, 한국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조용히 있고, 어느 쪽이 진짜 강한 나라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는 진짜 과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류를 위한 과학 말이에요. 2025년 봄, 모스크바 대학. 저는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7분,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네바에서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력 때문 아닙니까?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파괴와 창조. 핵무기는 파괴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술을 창조의 도구로 만들었죠.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 협력,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 이것들이 먼저 필요하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핵무기는 이제 무의미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야경 사진이었죠.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적을 파괴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핵무기가 없기에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유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러시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러시아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길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새로운 길이란 협력과 혁신의 길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2025년 겨울, 제 연구실, 저는 제네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3년 반이 지났지만 7분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강렬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트럼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는 재앙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 능력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7분. 그것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파괴할 수 있지만 창조한다. 고립시킬 수 있지만 협력한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시작됐고 중국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민석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강 박사님, 모스크바에서 카라프입니다. 협력 제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분.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결정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7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선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제력.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